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오랜만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팟캐스트랑 같이 녹음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한 후에, 내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팟캐스트랑 유튜브에 같이 올리는데, 요 한 몇 주 동안은 이것저것 일도 많았고 그래서 팟캐스트는 거의 못 올렸는데, 그리고 또 이 실시간 방송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 동영상 팟캐스트 올리고 또 실시간 방송도 같이 하는 걸로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3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또 팟캐스트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시간 방송으로 하기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에 답을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섞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사실 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다른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공군 성추행 사망 유가족 분들, 특히 이제 공군 부사관의 부친과 모친께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셨습니다. 28일 오전에. 내용은 이겁니다. 국방부 수사가 의지가 전혀 없고 군대 악습을 점검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수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는 이 상황 하에서 국방부의 검찰단 그리고 군사경찰 결국은 한 통속이 아니냐. 왜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적미적거렸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군의 군사경찰과 공군 검찰 쪽에서 결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군 관련된 검찰단이라든가 공군 군사경찰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돼서 지금 여럿이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여러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군 법무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건 검사건 사실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호사가 있지만 사실은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이 관련된 국선 변호라는 게 의미가 없어갖고 지금 사실은 돌아가신 여중사가 조직이 날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방부가, 정확히 국방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즉 수사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수사의 범위라든가 이것이 너무나도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상황. 물론 지금 여러 명을 수사한다, 구속한다 되고 있지만 그것이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실제로 이 성폭력을 당한 지 4개월이고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한 지 38일째가 되는데 너무나도 질질 끄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얘기는 질질 끌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다른 이슈에 묻히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지만 지금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이 씨가 먹힙니까? 군대 내.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의 반부부 비서관이라는 그 인간은 지금 저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퇴를 시키면 안 되죠. 파면을 시키거나 해임을 해야죠. 파면 안 되면 해임을 해야죠. 경질을 해야죠. 그거를 사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웃긴 짬뽕이죠. 실제 말하면. 어떻게 그런 걸 사표를 받습니까? 해임을 해버려야지.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된 느낌. 대통령의 말이 거의 지금 먹히지가 않는, 아니면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은 대통령이 전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 공공부사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이 없어요. 뭔가 불러다가 호되게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불러다가 매일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채근을 하든가 뭔가 아니면 잘라버리든가. 지금 세월호 참사 특검 문제, 특검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왜 갔습니까? 정보부처에서 협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래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 먼저 참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사 참사가? 그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이 공공부사관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 말이 씨가 안 먹히고 국방부는 지 따로 놀고 국방부 검찰단이라든가 감사관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지도 없고, 사실은 감사관실은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 기관이고, 검찰단 애들은 어차피 국방부 검찰단이나 공군검찰단이나 다 그놈이 그놈들이니까 실제로는 달랑 수사심의위원회 구속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은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검찰단과 함께 군사경찰과 함께 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마치 지금 검찰이 하는 그런 행태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특검 가는 거는 국회 통과를 하지만 국정조사, 근데 국정조사도 지금 여당 놈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어떤 반응도 안 보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참으로 답답한, 국방부도 답답하고, 국방부는 사실은 교활한 거죠. 공군 검찰단이나 공군사정부는 이제 피의자인 거고, 청와대는 뭐 하고 있느냐. 실제로 무슨 증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피라미드 18명, 여러 명만 이렇게 보직해임 이렇게 수사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허술한 수사를 받아서 실제로 재판 가서 유죄 받겠느냐. 유죄 받아도 이게 실제로 실제적인 유죄는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보다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국정조사 증인들이나 이런 참고인들이 다 회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특검은 법 통과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은 국방부도 청와대도 국회의원 놈들도 아무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결국 지금 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분통스럽고 분개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 정권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달랑 피라미드 몇 놈 잡아갖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이게 이 정권의 본 모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그 치가 떨리고 분개스럽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정권 초반기에 촛불 그리고 많은 민주당 많이 응원했고, 아시는 것처럼 뉴스공장 뭐 여러 면에서 저만큼 이 정권을 옹호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방어했고. 근데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라든가 지정권에 대한 이 여러 가지를 했느냐. 물론 그때는 나름 정당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이 묻히거나 소지부되지 않고 싸그리 발본색원에서 범인 가해자들 싹 다 처벌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결국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똥별들,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그 검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안보라고 하는 산업 속에서 숨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냐. 군부 기득권 세력들, 또한 법원, 검찰 기득권 세력들, 사학 기득권 세력들. 결국 이것은 군 법무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고위 장성들, 전직 장성들, 그들을 통해 연결된 안보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청와대는 무능하고, 국방부는 땡깡 피우고 있고, 이런 상황. 국정조사도 되겠느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등 놈도 나쁜 놈들이지만 국민의힘들도 뭐 거기에 비할 바 없이 나쁜 놈들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특검으로 가서 다 두들겨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관련된 놈들을.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자체도 처벌해야 되고, 성추행을 명령 개통으로 비호한 놈들도 두들겨 잡아야 되고, 이 사건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제3의 어떤 세력들도 역시 경고를 주고 두들겨 잡아야 되는 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하지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망치는 자들이죠.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의 지금 상황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군참모총장이 박인호 공사 35기 중장이 이제 내정됐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하면은 딱 그거죠. 이 사람은 사실 뭐 합참에 있었고, 사실 비행 시간 KF-16 4500시장. 자, 지금 그러니까 미군에서 해군 장관, 공군 장관, 육군 장관 이렇게 군 행정가와 군 작전가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공군 참모총장은 작전가죠, 그죠? 근데 작전을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인 거죠. 근데 행정을 하는 사람은 또 별개의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그래 나눠지는 것처럼 그 전문성이 나눠지는 것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죠? 작전이라든가 이런 지휘 이런 것들, 그것과 군 행정이란 것을 구분을 못해요. 고위 장성급들이 그냥 까무까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죠. 다 수발받고, 그러니까 그 자기 밑에 마치 이런 이 밑에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밑에 작전가도 있고. 근데 이거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모총장 밑에 또 작전사령관이 있어요. 사실은 참모총장은 작전사령관 같은 거죠. 그리고 공군장관 같은 경우 행정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박내정자 말하자면 이 박인호 중장은, 이 사람은 전투기 몰고 전쟁 나면 싸움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KF-16을 4,500시간이나 몰았으면은 이 사람은 전투기 몰고 전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밑에서 펜대를 굴립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공군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승진 잘하고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전투기 조종사 중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공사 애들 중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대부분 전투기 파이터들이죠.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투기를 잘 모는 사람은 전투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전쟁 전략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정과는 다르지 않나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시스템 자체는 행정과와 행정과와 전략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 되게 답답합니다. 아니 이런 파이터를, 이 전투기 조종사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우기 그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왜 책상에 앉혀? 오히려 당신 작전사령관이고 실제 비행 전투 단장을 해서 전쟁 나면 싸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그 중위, 대위, 소령급들 걔네들도 능력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젊은 사람만 전투기 조종을 합니까? 전투기 조종이 그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이 조종으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해군도 구축함부터 시작해서 해군 함정 직접 모는 그런 사람들, 아주 유능한 함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거 해야죠. 그죠? 행정가와 전투하는 사람과 그 전투하는 사람이 또 전략을 싸우는, 이 충무공을 보세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죠? 미군에서 해군 장관, 육군 장관, 공군 장관을 따로 두고 참모총장을 따로 두는,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따로 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합참의장 따로 두죠. 그런 이유를 우리의 그 군사행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군 지휘권이라고 하는 엉뚱한 거에 사법권들 붙여 여러 가지 분리를 못 시키는 거죠. 전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생각만 하면 사실 좀 답답합니다. 능력대로 써야죠. 저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치안 정감을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최관호, 이규문, 이철국, 진교훈 7명 중에 5명이 경찰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경찰청, 지금은 지방경찰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사람은 그
광역지자체 내에서 최고의 그 자치경찰이든 어쨌든 수사경찰이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초급 간부부터 중급 간부 할 때 무슨 사건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휘관이 됐는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 지들은 가지고 있겠죠. 제가 항상 그 비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경찰대 좋다. 그래, 경찰대 똑똑하니까. 그러면 걔가 경위에서 경감 올라갈 때 좋아. 그래, 올라갔어. 뭐 어쨌든 뭐 그래. 경감에서 경정 올라갔어. 4급, 5급 올라갔어. 그래, 거기까지는 그랬다. 그쵸? 그러면 얘가 경정 5급 올라가고 4급 올라가고 경찰 서장 됐을 때 무슨 공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어떤 공적 조서가 있을 거다. 그 공적 조서를 일정 정도 공개를 해라. 왜? 실제로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수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국민의 인권에, 국민의 수사라는 이런 인권에 상당히 심각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형태의 승진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지들만 알고 국민은 몰라. 그럼 적어도 그래, 사사특의 개부가 개인 생활을 알자고 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경찰청 기획조성관인 최관호라고 하는 사람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럼 최관호라는 사람이 임관을 어찌했고 어떤 경위 때 뭘 했고 경감 때 뭘 했으며, 그거는 필요 없다. 그래, 좋아. 그럼 한 5급 정도 경정 때 무슨 수사과장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데 이때 공을 인정받아서 어떤 점수를 받아서 승진했다. 경찰서장을 어디를 돌고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공적이 있어 올라갔다. 충분히 그래야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평가받아야지. 치안정감, 그럼 서울경찰청장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경찰청장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기록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공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국민들은 저 사람이 최고위직 경찰의 책임자인데,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고 자치경찰의 책임자이기도 한데 깜깜이 몰라요. 이름만 알아. 이규문 서울청장, 서울청 수사차장, 뭐 진교훈 경북청장. 저 사람이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도,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도 그냥 경찰청에서 써준 지금 양력도 발표 안 해요. 그냥 경찰들 출신이고 몇 기 전에 뭐 했다 이 정도예요. 전에 뭐 한 게 그러니까 무슨 직위에 있었다는 거는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위에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인정받았다. 예를 들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실무단장으로 해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인정받았다. 아니면 수사에서 수사 책임자라고 하면, 아니 수사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공적을 해서 승진했다. 아니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럼 국민들이 보기 이 사람 진짜 인정 있네. 이 정도는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나요? 이 정도면 한 페이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인들 무슨 얘기 했다는 거 그래 좋아요. 어느 토론했다는 거 좋죠. 근데 그 정치인 국회의원 하나 한 건보다도 못한가요? 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서울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경기남부경찰청 대단히 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어떤 경력,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단 한 자도 발표하는 놈들이 없어요. 언론에서. 그리고 경찰청에는 그걸 해주도 않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청와대라든가 아니 이런 애들도 행정안전부 자치부인가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게 책임행정, 투명행정인가요? 그건 사실은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판사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검사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부장검사에서 뭐 차장검사로 올라가는 그런 것만 얘기하지, 그 사람이 실제로 부장검사할 때, 일선 검사할 때 무슨 사건을 기소했고 수사했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해봤자 뭐 그냥 대표적인 뭐 특수통이다, 뭐 기획, 공안통, 그 정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부장검사 때 이런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유죄를 몇 번 받았고 어떤 사건은 무죄를 받았고 유능했다. 왜냐하면 유죄율이 얼마였고, 그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승진했고 차장으로 갔고, 그래서 차장 갔다가 지검장 갔고,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래야지 국민이 신뢰를 하죠. 능력 있어. 근데 지금은 다 깜깜이에요. 저 인간이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검사장이 되고 차장검사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함부로 쓰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능력인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 사람인지 쓰는 거. 경찰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경찰 되니까 쓰고, 아니면 뭐 예전에 그냥 누가 청구했으니까 쓰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네? 조선시대예요? 지금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따위의 그 경찰 인사를 하고 좋다고 하고, 이따위의 검찰 인사를 하고 좋다고, 공명정대 뭘 공명정대, 뭐가 공명정대인지 그 공적 조서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지 국민들의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언론 놈들이나 정치인 놈들이나 다 깜깜이해서 국민들을 두들겨 잡으려고만 하고 그냥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 저기 치안 정감이라는 애들 이 애들 이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얘가 간부 후보생. 그래요. 고시 붙었어요. 고시 붙었으면 다 자격이 있나요? 고시 붙어갖고 깽판 치는 애들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경찰의 인권 친화적 경찰, 인권 친화적 검찰, 사정기관 뭐 이런 뒷따위 소리가 씨앗이 안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청와대나 이런 애들. 왜? 정치들도 마찬가지고. 왜? 쓰기 좋잖아. 그런데 지들이 당할 때는 또 항상 또 비판을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 경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지들이 검사, 최소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이상급,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급,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관들 중에서도 고위급. 제가 무리한 거 얘기했나요?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되게 당연한 걸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김혜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해야. 김혜숙은 정부 초기부터 있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인사 참사가 벌어졌죠. 근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변호사는 다 똑똑하다고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 전 적어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건 눈을 감고 검증을 해도 이거보다 안 낫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김기표 같은 사람을 이 반부표에서 낮춘 건지, 정확히 누가 청거를 한 건지. 분명히 이거 비서관급은 누군가가 인사청구를 했을 겁니다. 신상필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인사수석은 굳건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 끝날 때까지 순장조로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정권이 정오평가를 받길 바란다. 그건 뭐 넌센스죠, 넌센스. 여태까지 계속 청와대 참모들 문제 많은 사람들 계속 들락날락 했죠.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엉뚱한 사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즉, 이 사람이 어떤 앞에서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갖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공개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복수의 사람을 가지고 선택한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지면 끝나요? 그럼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검증이나 받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은 검증 자체도 안 받아요. 판사들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니까 지들 똑똑하니까 그냥 거기로 계속 부장판사 되고 뭐 어디 뭐 자기들끼리 그 풀에서 계속.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민사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출직을 확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선출직이 확대가 좀 무리이면은 복합표창 또는 교차검정, 광범위한 청문제도 같은 거죠. 미국식 같은 경우. 미국식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저는 인사의 문제예요. 인사의 불투명성이라고 하죠. 깜깜이. 어쨌든 지금 뭐 특수본에서 여기 저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의 특수본을 얘기합니다. LH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라도 예측했던 겁니다. 추정했던 거죠. LH의 전 현직 직원들이 특정한 법인을 세워서 투기한 정황이라는 거. 생각해보시죠. 자기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현직, 전직이든. 그러면 어쨌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법인을 만들어 갖고 차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외국의 펀드를 통해서 법인을 만들었겠죠.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 예정지 근처를 사들이고 그게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주로 이제 법인이 제일 편하겠죠. 사들여 갖고 그거를 개발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참여한 지분애들한테 나눠주고 흩어지고 사모펀드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부에 이 LH 수사를 할 때 그냥 현직 직원 전현직이 한다고 했을 때 에이, 의지가 없구나라고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자기 이름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 몇 잡았죠.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 돌려갖고 이렇게 법인으로 하겠죠. 법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법 법인도 있지만 연구 법인도 있고 별별 그게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 찾아낸 건 그 중에 일부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분 투자한 거는 아마도 고위의 공무원들도 있겠고 별별 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죠. 이것도 실제로는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어떤 LH 직원들을 진척들을 수사하다가 그때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법인을 정조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수본 애들이 그치 실토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진 놈들은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참여,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라든가 이 이름을 세탁한 어떤 자들에 의해서
개발 이익이 수십 배, 그걸 또 나눠 먹고 다시 또 그들이 권력을 잡고 다시 또 이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할 수 있느냐, 경찰 국가소송 할 수 있느냐, 요 따위 지금 요 정도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전 너무 비관적입니다. 해는 꼬락선을 보면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것들은,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 소위 말하는 사정기관 내부에 여기에 그 지분을 참여하는 놈들부터 잡아야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겠습니까? 참, 오늘 이제 그 네이버 최인혁 씨, 뭐죠? 이게 뭐라고 하냐? 네이버 관련된 그 극단 선택을 하셨던 분에 대한 그 네이버 노조에서, 네이버 노동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입니다. 그래서 성남 분당에는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 최종 보고서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문제, 노동인권의 문제, 이런 등등등 있고, 이름이 뭐더라? 여기 나와 있는 최인혁 CO, 최고 운영 책임자를 이제 징계 조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계열사는 유지한다. 그러니까 눈가리가 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이혜진,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뭐 서울대 인맥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특정 대학이 문제가 아닌 거고, 그 사람들이 그걸 놓기 싫어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 사람 최인혁이라는 사람을 모든 계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 노동인권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고 하는 한 결국은 또 똑같은 게 발생한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비극은 막을 수가 없다. 좀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결국은 이런 가진 자들의 전횡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죠.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편파TV에 그 봉작가의 시사 라이브 뭐 해러 이제 6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 7시 반, 1시간, 7시 조금 안 돼 갖고 뭐 방송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의 한마디가요, 뭐라 그래? 시작하기 전에 갔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으로 많이 듣죠. 저도 사실은 많이 듣는데, 오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 MZ세대 같은 뭐 여러 가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죠.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공정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 공정에서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다. 맞습니다. 내용상 다 맞죠. 결국은 근데 왜 지금의 20대들이 극우의 논리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김원준 총수는 그걸 극우의 논리를 따라가게 된 것은 언론의 환경, 그리고 극우의 패러다임을 씌웠다. 언론들이, 기득권자들이. 맞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즉 20대 30대들이 이 경쟁은 결국은 무한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 갖고 짓밟고 일어서는 경쟁이죠. 그 논리에 그럼 왜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그걸 쉽게 먹혔을까, 아니면 먹혔을까? 그것을 김어준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권의 적지 않은 스피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론 개혁의 문제가 말하는 기득권 언론들이 그걸 일종의 조작하고 했다라고.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수혜자가 이준석이다. 맞습니다. 그거.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즉, 그 20, 30대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 극우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토양을 제공한 게 누구냐? 라는 저는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든가 이 친여 정권의 스피커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 내용상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지금 정권의 586,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하는 가진 자들이 이전의 가진 자들을 흉내내서 자신의 기득권, 자그마한 별거 아닌 기득권을 의지하려고 결국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한 그 부분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왜 조국에 분노하고, 조국이란 사람의 행태에 분노하고 586의 정치인들 아니면 그 비슷한, 근데 586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 저도 586이지만 저는 혜택 받은 거 없습니다. 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뭐 방송도 이제 거의 라디오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유튜브로 먹고 살고 아니면 팟캐스트를 먹고 사는 이런 거죠. 저를 포함해서 87년도, 80년대에서 학생운동하고 아니면 많은 그 사회 헌신했던 사람, 저는 헌신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 많은 95%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소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1, 2% 사람들이, 그 중에 1, 2%도 안 되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 권력, 예를 들면 586 정치인 앱시고 막 그 사고 치고 떨거지들 밑에 그 패거리 만들어 갖고 하는 그네들. 그죠? 그러니까 586 세대가 586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게 맞겠죠. 걔네들의 그 내로남불, 깽판, 아나무인, 오만과 독선, 그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20대를 극우적인 형태의 논리가 쉽게 먹히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가시적인 어떤 행동,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어떤 행동이나 가시적인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조중동 아니면 여러 가지 극우 언론들, 기득권 세력만 공격한다고 하면은 전부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언론 개혁도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부내, 검찰, 경찰, 사학, 언론,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 세력들 다 문제죠. 거대한 뿌리가 있죠. 사학, 종교재단, 그렇죠? 그들이 문제가 없고 책임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공격을 해야죠. 그들부터 개혁을 해야죠. 근데 자신들의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것, 결국은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언론 개혁해야죠. 그런데 그게 먹히겠냐? 이미 내로남불,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켰던 게 보였는데 지가 먹히겠냐? 이미 실기한 거 맞다. 그럼 다음 단계 전략, 반성과 자기 성찰 후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김어준의 한마디가 결국은 또 다른 내로남불, 또 다른 책임 전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비춰져 갖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도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안 먹히죠. 지지자들만
열광하는 어떤 도구마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분명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압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죠. 상당 부분 공감하죠. 그런데 니네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은 뭔데? 니네들 똑같이 그렇게 구기득권 세력처럼 깽판 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건 뭐야? 그것도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기득권을 극복하고 하려고 니들이 진지를 마련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586 세대라고 해서 아마 99%는 실제로 묵묵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세대라는 어떤 명칭은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대명사가 돼버려 갖고 그냥 도매권 넘어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그거 듣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김어준의 한마디. 상당 부분 좋은 얘기도 많은데, 김어준의 그 한마디가 상당 부분 좋은 얘기도 많은데 간혹 염장을 질러서 부활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강 사건에 대한 그 언급도 사실 대단히 부적절했고, 지금 얘기 나온 이 건도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맥락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아공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초 다부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부장제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남아공이 좀 독특한가 봐요. 1차 다부제의 법제화를 남아공 정부에서 추진하자 기독교 세력, 보수 세력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남아공 정부는 지난 4월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혼인관계를 맺는 1차 다부혼을 인정하도록 결혼법을 개정하겠다고 뭐 이런 그린페이퍼, 일종의 예비, 그러니까 법안 예고 같은 것 같아요. 입법 예고 같은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 그러니까 참 남아공이 독특한 다 종교, 다인종 사회여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상당히 우세한 기독교적인,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 1차 다부를 용납 못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 논쟁, 그 혼인의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1994년에 통해서 백인 소수 정권이 끝난 이후에 혼인하고 일부 다처제가 법제화됐습니다. 왜 그러냐? 아프리카의 관습이다 뭐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프리카의 관습일까? 실제로는 식민지 모국인 유럽의 것이 이식된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짐바브웨 출신의 인류학자 콜리스 마초코 교수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는 1차 다부제 관습이 있고 법적으로 가봉은 가능하대. 오히려 기독교 영향과 식민지 영향 때문에 이게 이 관습이 잘못 알려진 거다. 아프리카 여성의 역할이 축소된 건 이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류학적 측면에서는 1차 다부죠 또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공동 남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실제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 중심이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버지의 DNA 검사 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되면서, 실제로는 인류가 꼭 일부 다처제 같은 형태의 가부장제 중심의 어떤 시스템이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류학적인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되고 있는
뭐 이제 북의, 목의, 양계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또한 다양한 어떤 인류학적인 증거에 따르면은 꼭 가부장제가 일반적이야 됐느냐, 일처다부제 일반적이 되냐. 물론 이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일반 일처다부제에 대한 논란은 사실 저는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만은 한민족의 역사하고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아니면 아시아 역사에서 양계 혹은 양변, 양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조선의 상속제를 쓴 것처럼 평균 평등한 형태의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논의할 것이 있다. 심각하게, 다양하게. 뭐를 선택하든 심각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류학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끝날 때 좀 여러분한테 이런데 하고 실제로 남아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 어쨌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건 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가끔 이렇게 팟캐스트도 올리고 동영상 올리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면서 요즘 계속 하루 걸러 비가 와서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런 거.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고 그래도 좀 밝은 마음으로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